브라질은 정말 감정 대조 극단의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행인이 당신을 껴안고 자신의 마지막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고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백만장자들이 헬리콥터로 위험한 지역을 피하는 동안 수백만 명의 브라질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아이들을 키우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바로 그런 빈민가인 파벨라 지역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브라질의 두 주요 도시인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를 촬영할 것입니다. 여기 파벨라가 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죽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죽는다는 것은 농담이지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빈민가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지 주민들에게도. 경찰관인 아버지가 8살 때부터 딸을 성폭행했는데 그녀는 그의 다리를 쐈습니다. 어떤 임산부는 강에서 바로 출산을 했고 아마도 그렇게 해서 아이를 버린 것 같습니다. 강이라고 도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하수구입니다. 파벨라에서는 법이 통하지 않고 경찰도 없으며 마피아는 불법 물질 거래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르의 시기에는 이것이 마약의 주요 경로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의 대부분이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잠수부들이 마약을 운반합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다양한 격자가 있습니다. 이 격자를 열고 그곳에 마약을 부착합니다. 같은 판사들, 같은 검사들, 그들도 마찬가지로 피우고 마찬가지로 소비합니다. 나라에는 부패와 무법이 만연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큰 공형에 처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먼저 감옥에 넣고 그 후에 왜 감옥에 넣었는지 조사합니다. 결국 제 가방에서 8kg에 포장된 코카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빈민가를 돌아다니며 경찰의 급습을 목격하고 직접 현지 분위기를 느껴볼 것입니다. 도로가 차단되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경찰이기 때문에 살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에서 다가와서 칼로 찔렀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중국인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말하길 그는 개인적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브라질의 과거 노예 제도와 현재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현지 감옥에서 외국인의 어려운 삶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감옥에서는 주로 80%가 대부분 흑인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과는 아이처럼 대해야 했습니다. 즉 그들을 씻기도록 강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결정은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오늘은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구독하는 동안 저는 보바 카르마노프입니다. 시작합니다. 여기는 리오입니다. 카니발, 축구, 올림픽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서양 건너편에서 그 도시를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브라질 사람들은 물론 축구와 카니발을 좋아하지만 매일매일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현지 주민들이 빈곤하고 위험한 지역인 파벨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역 중 하나로 코파카바나 해변을 지나 지금 알레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알레는 파벨라에 자주 가는데 최근에 노숙자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여기 그녀가 전화로 그 싸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고 8월이라 매우 추웠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노숙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다가가서 옷이나 덮을 것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없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뭔가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에게 뜨거운 차와 단 것, 그리고 찾은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연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먹과 발길질로 내게 달려들어 내 머리에서 천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때 나는 아마도 경찰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침묵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진전 있나요? 아니요. 당연히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는 통계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신고와 요청이 많을수록 통계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숨길 수 없고 그들은 지역에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나는 놀랐고 그는 그냥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해하겠지만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는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쓸모없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 전문가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지켜볼 것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모든 게 점점 더 무섭게 흐려지고 골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쪽으로. 결국 그렇게 끝났고 저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알랴는 파벨라에 살지 않지만 역시 활기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그녀의 창문에서 들리는 총소리가 있는 최신 영상입니다. 며칠 전 경찰이 임신한 여성을 다치게 한 사건이 이웃 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아비지깔 파벨라는 바다 근처에 있으며 리우 중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은 아니지만 일반 택시로는 그 지역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입구와 경찰 초소가 제가 비교적 안전하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영상에 누가 찍힐지 절대 알 수 없어요. 여기에는 주로 도망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촬영을 시작했는데 누군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생각? 난 생각하지 않아. 돌아봐. 무서워. 그들은 정말로 너의 벽 뒤에 있어. 파벨라에 올라가려면 현지 소년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붐비는 놀라웠어요. 파벨라의 주요 거리에는 가게들이 운영되고 주민들은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낙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피티, 쓰레기 더미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무서워지고 몰래 촬영하는 것이 더 위험해집니다. 위쪽에서는 모두가 뭔가를 짓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브라질 사람이 벽돌한 자루를 등에 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알랴가 자주 가는 카페,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열어봐. 카페 역할을 하는 곳은 지붕이 열린 일반 가정집으로 뭔가를 마시면서 리우의 매우 독특하고 강렬한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파벨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죽는다는 것은 참고로 파벨라 위에는 비닐봉지가 아니라 연이 날아다닙니다. 한때는 갱단이 신호를 보내기 위해 사용했지만 그 신호가 해독되어 이제는 아이들이 다시 이 연을 날립니다. 파벨라는 거대한 바위 경사면에 바로 지어졌으며 그 위에는 물을 위한 특별한 유도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대성 폭우가 내리곤 합니다. 그것들은 매우 많은 양의 물을 동반합니다. 집들이 그냥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가로막이가 물의 흐름을 유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벨라는 물에 잠기고 물살에 쓸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의 매년 발생합니다. 파벨라가 쓸려 내려가거나 산사태로 도시가 쓸려갈 수 있습니다. 산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가요? 파벨라 집마다 파란색 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 저장고입니다. 어떤 시스템인가요? 예를 들어 처음에 물이 저장고로 펌핑되는데 이는 모든 건물에 해당됩니다. 고층 건물과 상업용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30층짜리 건물들도 포함됩니다. 모든 집의 지붕 아래에는 물 저장고가 있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파벨라를 걷는 것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촬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모든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살고 싶어 가판대 촬영 안 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 같습니다. 소년들이 권총보다 칼라시니코프를 더 자주 봤습니다. 각 테이블에는 4-5명의 소년들이 있고 모두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블 가격표가 붙은 봉지들이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 $100에 팔리는 것이 여기서는 $2입니다. 리오의 중심에서도 금지된 물질이 판매되지만 그렇게 노골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판매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찾아야 하지만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은 사샤입니다. 그는 선원으로 일하며 동료들로부터 밀수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여기서 자주 검문이나 단속 같은 것이 있나요? 주로 그런 것들은 뭐랄까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여기로 오는 컨테이너 선들이 브라질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승무원에게는 모든 컨테이너를 검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상해보세요. 2,000개의 컨테이너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 검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종종 선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화물이 배에 실리지만 만약 적발되면 책임은 선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선박의 대부분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잠수부들이 마약을 운반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격자가 있으며 그곳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방구, 냉각수를 흡입하기 위해 물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격자를 열고 그곳에 마약을 부착합니다. 선박이 새로운 항구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마약을 회수합니다. 하지만 이곳이 주요 항구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주요 마약 중심지입니다. 전 세계로 마약이 유통되는 경로입니다. 알기로는 콜롬비아에서 드라마를 보면 여전히 더 많이 생산한다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그들을 억제했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좀 더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파벨라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이곳을 통해서도 무언가가 지나가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항구에서만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여기서는 모두 지역 마약 거래입니다. 즉 모두 작은 지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은 중개상들이 구매하고 재판매합니다. 하지만 주요 흐름은 물론 더 큰 규모로 진행됩니다. 넓은 경로, 즉 잠수함과 비행기까지 포함됩니다. 모든 마약 거래는 대부분 파벨라의 위치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벨라는 여기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경찰 도착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때는 방탄 차량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급습을 하고 나서 떠납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들만의 엄격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즉 경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말하자면 판매에 얽혀 있습니다. 마약 판매로 인해 큰 금액의 돈이 돌아갑니다. 따라서 이 틈새를 아무도 말하자면 쉽게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이미 모든 이러한 상호 연결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돈이 그곳으로 흘러갑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결국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여기 브라질은 매우 부패한 나라입니다. FVL의 남자들이 자주 강도질과 물질 거래로 돈을 번다면 여자들은 때때로 몸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여자들이 팝니다. 당신을 그렇게 말하자면 정말요? 바로 여기 이 중심 수준에서요. 네, 여기 알다시피 지나가면 아마도 지나가면 어디든지 멀리 가면 항상 어떤 명함을 받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낮은 수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예식 30분에 30히얼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VIP 수준도 있습니다. 30일 똑같은 가격이네요. 끔찍하죠. 상상해보세요. 거기에는 줄이 있습니다. 끝나면 거기에는 또 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친구가 이야기했군요. 알겠습니다. 결국 성관광의 수도인가요? 아닌가요? 수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인기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현지 사용자들인가요? 아니면 현지인들입니다. 아니면 미국인들이 오는 건가요? 아니요,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수준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VIP 바가 있습니다. 40히알입니다. 네, 거기서는 이미 달러로 계산되고 따라서 정말로 수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 도시 중심에도 이런 것들이 모두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LGBT에 대해 매우 관대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는 성소수자 권리를 다루는 정부 기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거기서 뭔가를 진행할 것 같아요. 의식, 헌신. 만약 공공장소에서 당신이 LGBT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거나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심지어 그와 관련하여 누군가를 모욕하고 싶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임, 법적 절차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그들의 국가구조 전체 부서, 말하자면 LGBT를 위한 것입니다. 글쎄요, 부서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아마 부서 건물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들의 공식 처리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구조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있습니다. 친구가 말했어. 사샤에 따르면 브라질에는 아동 범죄가 매우 많습니다. 모두 아이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경찰서로 데려가서 부모와 연락을 시도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물론 아무도 그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요. 부모가 스스로 보내지 않았다면요. 12, 15세의 어린 소년들이 그룹으로 몰려와 사람을 둘러싸고 주의를 분산시킨 후 주머니를 뒤지고 바로 도망칩니다. 스베즈, 그러니까 그들이 배낭을 메고 다닌다고 가정해보자. 도망칩니다. 파벨라에서는 3개의 학교가 운영 중입니다. 국가는 아이들을 마약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축구와 음악을 활용합니다. 어릴 때부터 소녀들은 엄마와 함께 춤을 춥니다. 성인스러운 춤인데 파벨라에서 드러머들의 연습에 참여했습니다. 파벨라의 거리에는 항상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자라며 가난 속에서 자라지만 그로 인해 우리보다 더 즐겁게 지냅니다. 하지만 결국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저는 리우데자네이루 그리고 브라질 전체의 평균 수명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32세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모두가 자신의 친척이나 친구의 친구가 있습니다. 항상 100세를 넘긴 할머니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브라질 사람이 아니지만 저조차도 100세가 넘은 할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32세일 수 있지? 그러고 나서 저는 이것이 바로 포함되는 일반적인 통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과다복용으로 사망하는 젊은이들이지만 과다복용은 드물죠. 대부분은 바로 싸움이나 총격전입니다. 알냐는 파벨라에서의 아동 성범죄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작은 방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곳에서 지금 우리는 집의 지붕에 있습니다. 이곳이 집 전체입니다. 거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 이런 공간에서 당신의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즉 기본적으로 잠을 자는 공간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생리적인 일을 합니다. 즉 청소년들이 아이들 앞에서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즉 그들은 한동안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기 시작할 때 어른인 아저씨가 다가와서 놀자고 제안하면 그들은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이고 무섭지 않으며 무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벨라의 부모들은 종종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이 공용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종종 소녀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들의 대화를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물론 그들의 대화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거기 앉아 있는 동안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아빠처럼 경찰관이 10살 때부터 자신의 딸을 강간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그의 다리를 쏘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총을 집어들어 그의 허벅지를 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파벨라에서는 집에 무기를 가진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나요? 정말 많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우에서 저는 상파울루로 갑니다.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도시에는 80만 채의 주택이 부족하여 약 300만 명이 파벨라에 살고 있으며 이 파벨라는 도시 내에 약 2,000개가 있고 3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의 중심지도 가장 쾌적한 지역은 아니지만 파벨라는 아닙니다. 파벨라에 가기 위해 저는 기차를 타고 외곽으로 갑니다. 도시 어디에서나 쉽게 소지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낭을 앞쪽에 메고 다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소녀는 배낭을 앞에 메고 있고 덩치 큰 남자들은 뒤에 메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기차의 흐릿한 창문 너머로 빈민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제가 거의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장과 노숙자들이 있는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뿐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헬리콥터로 지역을 우회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파벨라에 도착할 때는 이미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지역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드물게 혼란스러운 건물들이 칠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맨 벽돌입니다. 페트르는 지금 더 쾌적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파벨라에서 보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맥 덕분에 저는 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마도 여기서는 이런 촬영이 드물게 이루어지겠죠. 물론이죠. 이반, 지금 저 경찰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걸 봐요. 파벨라에서는 상점 주인들이 돈을 이런 수구먼들에게만 신뢰합니다. 현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촬영을 시작하면 여기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안전한가요? 저는 여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그들이 질문을 한다면 그냥 누군지 누구 소속인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마치 정상적인 90년대 거리, 소련. 9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이 지역 상점의 선반들이었습니다. 파벨라의 낮은 생활 수준에도 불구하고 페트르는 무례함을 거의 만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기 있네요. 오, 네, 지금. 네.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가 말하길 죄송하지만 여기 보드카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그의 보드카 병을 떨어뜨릴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우리 길에서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좋은 밤 되시라고 인사했습니다. 정말로 친절하고 쾌활한 사람이었어요. 빈민가에서 우리는 노숙자나 알코올 중독자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는 엄마들과 아름다운 소녀들도 자유롭게 다닙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여기서 마약 중독자들이 서로 겹쳐 자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이곳은 중산층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가난한 지역과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차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은 유럽 스타일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집을 조금 아름답게 꾸미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폭스바겐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위층에 폭스바겐이 있고 아래층에도 있고 차고에도 하나 있습니다. 준비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튜닝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몇몇 집들은 심지어 부유해 보입니다. 그리고 꼭 불법적인 돈으로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이 1층을 어떤 사업을 위해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수익이라도 그들은 일주일에 200히을, 300히을의 추가 수입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이미 좋다고 생각합니다. 파벨라의 특징 중 하나는 이런 멋진 계단입니다. 네, 마치 영화에서처럼요. 캐치나파로 여기, 캐치나파로 그 위로 뛰어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숨습니다. 어떤 급습이 있으면 잠시 이 계단으로 위에는 이미 경찰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급습에 맞닥뜨렸습니다. 도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차단되어 있고 이 거리에서 경찰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은 정말 긴급한 경우에만 이곳에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들어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경찰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곳에서는 경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가난한 주민들이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 그들은 마약을 팔거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핵심적으로 일반적인 빈민가와 파벨라를 구분짓는 것인가요? 혼란스러운 건축 양식 때문인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왜냐하면 이 모든 땅이 처음에는 문서 없이 점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이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서 자발적인 정착이 있었습니다. 즉 원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무질서하게 정착된 건가요? 사람이 땅을 점유한가요? 네, 그냥 점유했습니다. 빈민가에서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갑니다. 할아버지에서 손자까지 그들에게는 이것이 평범한 지역입니다. 다른 곳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고양이처럼 아이를 낳습니다. 즉 그들에게 출산이란 얼마나 책임감 있는가요? 네, 임신했어요. 낳을게요. 이 7번째가 되겠네요. 리사 모두에게 충분해요. 여기는 친구 페트르의 집입니다. 그는 잠시 여기 머물렀고 심지어 장기적으로 방을 빌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1층에는 작은 바가 있고 2층과 3층에는 주인들이 살면서 방을 임대합니다. 1층은 주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생활 브라질 사람들은 청결에 있어서는 물론 모든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판매됩니다. 거리에서 계란을 계속됩니다. 정말로 이 집을 예전에 임대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오래전에 다시 만나요. 400헤알에 이곳은 주인이 주로 자는 방입니다. 작은 옷장, 발코니로 나가는 출구, 거기에는 다시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의 집이 항상 정돈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방을 종종 빈 벽만 임대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은 주로 이미 임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다른 방입니다. 사실 저에게 제안했던 곳입니다. 하룻밤 묵으라고. 여기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샤워헤드가 있는 그 사람. 여기에는 욕조가 없고 모든 곳에 정의 샤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 그리고 이웃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있어요. 그리고 브라우니의 창문이 있습니다. 빈민가에는 보통 세탁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빨래를 합니다. 이런 특별한 세면대에서요. 3번째 층입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문이 있습니다.
열고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고 확장되며 여기저기 작은 집들이 최소한으로 지어집니다. 이것은 이미 닫힌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조금 더 이런 작은 집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전선들, 건물, 산 위로 더 나아가 이미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환경 문제는 파벨라 주민들이 가장 덜 신경 쓰는 부분이며 하수는 종종 거리로 흘러 인근 가을로 바로 들어갑니다. 하수가 설치된 곳에는 비가 올 때 쥐가 빨려 들어가는 이런 구멍들이 있습니다. 즉 그들의 하수 시스템은 빗물 시스템과 함께 작동하여 바로 가을로 들어가는 건가요? 즉 여기에는 아무런 여긴 필터링이 없습니다. 비쌉니다. 네. 몰도베에서도 없습니다. 정화시설은 정상적인 지역에만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네. 여기 모든 거리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저기 다섯, 여섯, 모든 거리에서 여기가 아마도 가장 낮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누 거품이 심지어 강으로도 다 흘러갑니다. 모든 비누 거품과 이 약간 검은색입니다. 신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구에 빠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발밑을 잘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에서는 아마도 무엇이든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악어를 제외하고 살아있는 걸 빼고 여기 살아있는 것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의 강을 따라 텐트에서 노숙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빈민가의 집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빈민가의 강은 모든 것을 씻어내고 심지어 범죄의 흔적까지도 지웁니다. 도시에서 저는 정말로 폭우 동안 단순히 불어나는 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흐름이 시작되었을 때 첫 번째 흐름과 함께 당연히 거리에서 모인 온갖 쓰레기가 흘러갔습니다. 플라스틱병, 상자, 그런 쓰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 물이 약 1m 정도 올라갔을 때 흥미로운 것들이 떠내려갔습니다. 문, 집에 구조물 같은 것들, 도로 위에 옷장들이 떠내려갔습니다. 그 후 공들이 떠내려갔습니다. 온갖 어린이 장난감, 공들이, 모든 것이 아마도 마당에서 하수구로 쓸려갔습니다. 그 후 이 모든 쓰레기 사이에서 첫 번째 시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쥐 같은 것이었고 익사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송아지, 또 다른 송아지가 떠내려갔고 그것들은 송아지였습니다. 작은 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미 부풀어 오른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난감들 사이에서 저는 검은 피부색을 가진 실제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갓 태어난 아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았고 그가 막 태어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가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미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하수도는 아이가 거리에서 물에 휩쓸리면 쉽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수도로 들어가고 끝입니다. 하수도 구멍이 너무 커서 아이의 머리가 쉽게 들어갑니다. 이게 쉽게. 무엇이 더 나쁜지 이해하기 어렵다. 원하던 아이가 우연히 휩쓸려 갔는지 아니면 원치 않던 아이를 처리했는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아이는 버려진 것 같습니다. 즉, 만약 그 아이가 어떤 옷이라도 입고 있었다면 유모차에서 어떻게든 휩쓸려 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하지만 이렇게 이 아이는 아마도 버려진 아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자즈카는 오래된 정착지이며 브라질 사람들은 여기서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자라서 떠난 사람들은 마치 할머니 댁에 가듯이 이곳으로 돌아와 남아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조금씩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며 그들은 자신들의 파벨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발전해 왔고 이미 200년, 300년 동안 세대를 거쳐 얼마나 오래 존재해 왔는지요. 이곳은 이미 그들만의 역사적인 질감이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여기서도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왔는데 정상적인 콘도미니엄을 살 돈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만약 내가 바로 너 앞에서 알루가라고 쓰여 있는 것을 빌리고 싶다면 이곳은 모두 임대 중입니다. 여기저기 임대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화번호도 적혀 있어서 다가가서 전화를 걸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격은 대략 얼마인가요? 이런 집들에서는 한 달에 600, 800 히알입니다. 좋은 집인가요? 이것은 좋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주로 세탁기가 공용입니다. 여러 방이 임대되지만 세탁기는 하나만 있고 여러 임차인이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임대 가격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구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서류가 없을 것입니다. 즉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할머니에게 돈 지불하고 살면 됩니다. 네, 말하자면 신뢰에 기반한 것입니다. 중앙거리와 가까우면 항상 훨씬 더 비쌉니다. 그건 당신이 거기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에서 돌아오면 바로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상상해봐. 너는 집에 돌아오고 일 때문에 완전히 지쳤고 손에는 감자나 다른 식료품이 든 가방을 들고 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야 해. 빈민가에서는 계획이나 승인 없이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무 재료로 짓나요? 저기 건물 좀 봐. 그냥 막대기 같은 것 위에 서 있어. 어떤 기둥과 다리 위에. 나는 모르겠어. 그게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여기서는 공학의 흔적도 없어. 여기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의 이사와 이동은 항상 어떤 지점들을 따라 이루어졌어요. 이사할 때마다 어디든지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첫 번째 질문은 여기 지진이 있나요? 여기 지진이 발생하나요? 리오에서는 지진이 없다고 들었을 때 그때 나는 좋아 가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도착했지만 나는 여전히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건물들을 보면서 어떤 세 개의 기둥 위에 거대한 도미노가 서 있어요. 저는 생각해요. 이도만 돼도 필요 없어요. 무너질 거예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파벨라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파벨라에서 주로 나와서 다른 생활 수준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직 축구를 통해서 아니면 음악, 뭐 그건 드문 일이에요. 모든 축구 선수들, 유명한 브라질 선수들은 거의 다 이런 지역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축구 아니면 마약인가요? 네. 알랴는 브라질에 20년 있었고 예전에는 여기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쿠파카바나를 지나가면서 좌우로 막 쏘던 시절이었어요. 자동 소총으로 이렇게 경찰서에 연발로 총을 쏘곤 했어요. 즉 정말로 무서웠어요. 지금은 뭔가 변했나요? 좀 조용해졌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범죄자들의 질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무섭지 않았어요. 즉 제가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와서 저를 강도질하려고 해도 저는 항상 제 관광객에게 가르쳤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누군가 다가오면 주머니를 뒤집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끝이에요. 조용히 지나가세요. 남부 지역의 몇몇 파벨라의 경찰이 도입되면서 그들에게는 단순히 아스팔트로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듯이 그렇죠. 중앙거리나 코파카바나 이파네마로 가서 강도질을 하려면 그 총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당신을 강도질하려고 결심했을 때 당신의 전화기가 깨져 있다면 그는 실망하게 됩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분노에 차서 그는 니에게 총을 쏩니다. 당신의 경험으로 지인들이 있나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 줄까요? 총에 맞은 무릎, 등에 꽂힌 칼, 아니면 잘린 귀에 대해? 당신에게는 메뉴가 가득하군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등에 칼로 잘 찔린 여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런 카테고리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 체인을 절대 벗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매우 아름답고 매우 비싸고 아름다운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방에 두고 가시죠. 그리고 이틀 동안은 장신구를 착용하세요. 목걸이와 귀걸이 없이는 못 산다면요. 하지만 결국 우리 여성들은 설득되지 않아요. 게다가 5성급 호텔인데 어떻게 장신구를 하고 다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그녀가 등장합니다. 가반 가문의 주주로서 말입니다.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말하죠. 와, 그녀 정말 멋지고 부자야. 우리 나눠 가지자. 그녀는 그를 거절했어요. 그는 화가 나고 모욕감을 느꼈고 그래서 그를 칼로 이건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러시아 여성과 함께. 네.
그녀는 죽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그녀는 살아남았어요. 때때로 관광객들도 어리석게도 파벨라에 와서 공영에 빠지곤 합니다. 이건 정말로 주로 모험을 찾는 정말로 바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분 나쁘게 들리네요. 제 경우에는 저는 3일 동안 2개의 험한 파벨라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검은 봉지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은 바보는 아니네요. 고마워요. 하하하하. 영상이 나왔다면 저는 확실히 친 사람은 아니에요. 경찰이 없더라도 빈민계는 자체적인 규칙과 힘의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파벨라에는 그들만의 파벨라가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행동 규칙을 지키면 아무도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건드린다면 누구에게 가서 말할 수 있나요? 어떤 감독자가 있나요? 감독자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독자 아래에는 또 다른 부감독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진행되도록 합니다. 네, 파벨라에서는 항상 도시보다 더 많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소문이 퍼지면 특정한 사람들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처벌받았다면, 예를 들어 그것이 소문이었다면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나중에 처벌합니다. 만약 카메라를 들고 온 관광객이 있다면 예를 들어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는 규칙이 있나요? 보통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전화기와 카메라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감시자들이 처벌하지 않나요? 아니요, 자신을 보호해서요.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저 같은 외부인을 항상 감시합니다. 그들은 무정의로 지점에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외부인이 파벨라에 들어오면 조준선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모두가 알고 추적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당신이 가는 것은 소련 KGB 같습니다. 그리고 벽에도 귀가 있고 귀와 눈이 있습니다. 아침 5시에 걸어가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모두 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항상 최소 몇 명의 목격자가 있어서 당신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는지 지켜봅니다. 리우의 주요 문제는 파벨라가 도시 안에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동부의 도시들은 파벨라가 도시 외곽이나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들끼리 총격전이 벌어지고 마약 거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글쎄,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죠, 뭐랄까. 네, 그네가 거기에 있지 않으면 당연히 강도를 당할 확률이 있습니다. 또는 무언가 유탄에 맞을 가능성도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여기 리우에서는 모든 것이 파벨라와 섞여 있어서 여기서는 중심지이고 10m만 가면 이미 파벨라가 시작됩니다. 며칠 전 지인의 경우가 있었는데 길을 걷다가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전화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다가와서 빠르게 가져가고 떠났습니다. 오토바이로? 모페드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강도들에게 그런 신호를 주지 않으면 당연히 확률이 최소화됩니다. 어느 날 사샤가 총격전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단순히 도로와 차량을 차단했습니다. 모두 멈췄고 많은 차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차 뒤에 숨어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범죄자들이 총을 쏘고 있었으며 경찰은 한쪽에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차 뒤에도요, 거울을 보니 경찰이 자동소총을 들고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말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의자에 몸을 낮췄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뛰쳐나갈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사샤는 다치지 않았어. 하지만 심지어 멋진 영화도 파벨라에서 촬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유명한 영화는 시티 오브 갓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그 영화는 세다지데델스, 즉 동명의 파벨라에서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즉 위험 때문에. 그 영화는 전혀 다른 지역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즉 사건이 일어났던 곳에서. 심지어 드론으로도 그곳을 날아다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벨라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갱단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들은 드론을 그냥 격추시킵니다. 브라질 거리에서 범죄자들이 특히 많이 몰리는 시기는 명절 동안입니다. 이때 죄수들이 그냥 집으로 풀려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적인 명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자는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발목에 팔찌를 차고 집으로 보내집니다. 이것을 대탈출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범죄자들이 무리지어 나옵니다. 그들을 아내, 자녀, 애인들이 맞이합니다. 그들은 집으로 가지만 그들 중 누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올까요? 글쎄요, 10%라도 돌아오면 다행입니다. 국가는 이해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모두를 풀어주면 10%가 돌아옵니다. 1년
1년 후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니까 다시 모두를 풀어주자. 네, 감옥은 모두 초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들어갈 방에 30명을 밀어 넣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필요해. 네네네. 크리스마스에는 강도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합니다. 저는 그들을 이해합니다. 그들도 선물이 필요하니까요. 친척도 많고 아이들도 많아서 선물이 필요합니다. 그가 돈 구할까요? 그들 강도질 해야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제 지역에서는 한 체인점을 열었습니다. 거기서는 가전제품부터 과자까지 다양한 물건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그 가게가 문을 연 이후로 몇십 번이나 도난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3번이나 도난을 당해서 영구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들어와요. 어떤 여자가 들어와서 TV를 집어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TV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깨졌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운이 없네. 다른 걸 가져가야겠어. 그녀는 가서 다른 TV를 집어 들고 나갔어요. 이 모든 일이 사람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카메라가 다 찍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TV를 주는 게 더 싸게 먹히니까요. 저는 보석 가게에 취직했어요. 우리는 거기서 일했는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 도둑 맞지 않았어요? 아니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우리는 도둑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장 경비가 있었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마치 서부 영화처럼 은행과 보석 가게가 여전히 쉽게 털려요. 빈민계는 일반 사람들과 아이들이 살고 있어서 여기에도 맛있는 것들이 있어요. 게다가 저렴하죠. 이것은 제가 아마존에 산다고 말하는 열매입니다. 이 빗자루 같은 것을 따서 특별한 드럼에서 처리하고 껍질을 벗깁니다. 그곳에서 바로 설탕을 뿌려 보존하고 벽돌 모양으로 얼려서 브라질 전역에 유통합니다. 쌀, 피존, 콩밥, 이것이 그들의 주된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먹고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스파게티가 별미입니다. 즉 마카로니는 특별한 날에 먹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어떤 산업 시설이 있어서 그래서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개인주택도 철조망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학교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철조망으로 둘러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파벨라에서는 청소년 갱단이 도둑질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나갑니다. 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시기는 카니발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작전을 펼치나요? 그들은 군중 속에서 10명씩 그룹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그 즉시 전화기를 빼앗아 전달합니다. 그룹 내에서 사실상 빼앗은 사람은 이미 손에 들고 있지 않습니다. 연쇄적으로 전화기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한 사람이 이 전화기를 모읍니다.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사람일 겁니다. 그건 어떤 여자아이이고 그녀는 몸에 그것들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 전화기들로 그녀는 한 번에 10개의 전화기를 몸에 지닐 수 있습니다. 페트르, 자신의 경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난의 피해자가 되어 전화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든 그것을 되찾으려고 했지. 물론 도난이 발생한 즉시 현장에서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을 돈으로 속이는 방법은 더 우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웨이터가 은행 카드를 훔칠 수 있습니다. 카드 교체. 당신이 카드를 주고 방심하면 다른 카드를 건네받고 당신은 그것을 가져가고 그들은 이미 당신의 카드를 사용합니다. 보면서 핀 코드를 그리고 그들의 손에 당신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빠르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단말기에서 그 돈을 인출하고 카드를 비웁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법은 도둑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에게는 법이 매우 엄격합니다. 즉 이런 일로 인해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은 많이 잡히고 감옥은 가득 차고 넘칩니다. 즉 12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감방에 50명, 40명, 60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효과가 없나요?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나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결국 그들이 모두 함께 있을 때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들은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께 살아갑니다. 파벨라에서 집단적으로 함께 그리고 강하게 사실상 그들의 상황은 감옥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으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히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음식을 제공하고 옷도 입고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에는 일자리가 있고 사람들이 일하며 급여를 받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섭습니다. 페트르는 브라질 감옥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그는 다이아몬드 사업을 하러 이곳에 왔다가 이 공영에 처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생산합니다. 그래서요, 다이아몬드. 브라질에서 이곳은 인공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더 강력합니다. 자연스러운, 그리고 그들의 광택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것들로 보석을 만들기 위해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다이아몬드를 두바이를 통해 이스라엘 거래소로 판매했습니다. 알고 보니 운송 전에 페트르의 파트너들이 포장한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그 사람들을 옛 인맥을 통해 찾았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이 그것을 포장해 주었습니다. 나 운반하러 갔고 그렇게 해서 공항에서 스캐너가 다른 것을 발견했을 때 다이아몬드 대신에 심각한 상황이었나요? 네, 그래서 제 가방에서 8kg의 포장된 코카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적으로 매우 큰 볼륨입니다. 마피아에게는 매우 큰 양입니다. 또한 이것은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국가의 관점에서, 즉 이것은 중대한 범죄 형태입니다. 8kg. 너는 몇 킬로그램의 다이아몬드를 가져가야 했니? 나는 1000캐럿을 포장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1kg이 됩니다. 정확히 1kg의 다이아몬드인데 정말 어떻게 8kg이 된 거죠? 나는 그들이 그것을 커피에 포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패키지가 있었기 때문에 커피팩처럼 잘 압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공기가 빠져나가고 꽤 단단한 포장처럼 보였습니다. 코카인과 관련해서는 규칙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미 엄격하고 중독성이 강한 마약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속았다는 것은 아무도 여기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속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물론입니다. 비행기로 코카인을 운반하는 사람들을 뮬이라고 부르며 이들에게는 법적 시스템에서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즉,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주로 여기서 1년 동안 머무릅니다. 그들에게 긴 형량을 주지만 1년 후에 거리로 풀어줍니다. 그동안에는 출국할 수 없으며 800년, 그 기간 동안 브라질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페트르는 주는 것보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검사가 제 형량을 늘렸습니다. 제 여권에 많은 도장이 찍혀 있고 여러 나라를 짧은 시간 동안 방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당신이 어디서나 같은 방식으로 일한 것처럼. 네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제 사업이 있고 제 정당이 있으며 제 나라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도 판사도 그 점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흥미가 없었고 제 임무는 그저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 또 한 명을 감옥에 보냈다는 것을, 그리고 당연히 나중에는 제가 조직자라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마치 이탈리아의 알파치노 두목이라는 식으로. 그리고 아무도 이 정보를 재확인하지 않았고 그냥 검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했고 그의 생각에 따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여기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는 끔찍한 환경, 끔찍한 장소에 갇혔습니다. 그곳을 내부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브라질 사람들과 함께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은 조건이 있는 국제 감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네, 미국의 감옥 내부에서 그들이 어떤 곳인지. 예를 들어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었나요?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다 흙이야. 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언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유일하게 이해한 것은 지금 나를 포장할 것이고 가족에게 알릴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질 감옥에서 외국인은 최대한 무력합니다. 결국 당신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것이 묶여 있습니다.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펜조차도 없어서 편지를 쓰거나 주소를 적을 수 없고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도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즉 친구들을 통해 찾아야 하고 소통해야 하며 정보를 음식으로 파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감옥에서 돈은 음식과 담배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면서도 받은 음식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번호로 아내에게 SMS를 보내달라고 써주세요. 네. 즉 모든 것이 유료이고 매우 비쌉니다. 처음에는 가족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페트르는 음식에서 절약했습니다. 즉 제 첫 편지들은 전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즉 제가 요청한 것은 페이스북 제 페이지에 공지를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쓴 것입니다. 아니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지들을 여러 번 작성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놀랍네요. 제가 나왔을 때 페이지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영사관을 통해 가족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연락이 되었나요? 아니면 안 되었나요? 그들에게 알렸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후에 저는 시도했습니다. 영사관에 편지를 썼고 그들이 제 친척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답장도 도착했나요? 네. 하지만 그건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만약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3개월이 걸립니다. 편지가 가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브라질의 사법 시스템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미 나가야 했고 나간다는 서류도 벌써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통지가 와서 당신에게 많은 연수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추가되었습니다. 정확히 4년 이상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결정은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기회가 있었고 저는 이미 계획을 보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탈출? 네,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1년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도망칠 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아드레날린이 작용했거나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들판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저를 들어 올려 감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추가로 처벌받았나요? 그들에게는 1년의 벌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벌금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저는 빠르게 상급 법원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변호사가 제 호소를 듣고 아마도 정보를 확인한 후 즉시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1월에 도망쳤고 8월에 이미 석방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관료주의입니다. 이 문서들이 감옥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이미 4월에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밖에 있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돈을 받았지만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에도 불구하고 페트르는 모든 법적 문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부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는 아직도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지만 이미 거주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권으로 그들에게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여권으로. 다른 우크라이나 여권입니다. 네. 즉, 이 문서는 이미 생체 인식 여권으로 만들었고 그 단순한 여권으로 우크라이나 여권 그들이 가져갔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나라에서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이미 출국했습니다. 저는 이미 출국하고 돌아왔습니다. 흥미롭게도 더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의 주민들은 브라질 감옥을 통해 삶을 개선하고 문서를 얻는 방법으로 사람들은 봅니다. 이 흑인 동료들이 여기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잡히는 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나중에는 거리로 내보내줍니다. 만약 그들에게 여기 공동체가 있다면 흑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작동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흑인들은 서로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거주권을 얻습니다. 즉 마치 소년들이 다시 미국으로 가는 것처럼 그들은 국경에 도달합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은 3개월, 최대 6개월 동안 수감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면 그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미국으로 나옵니다. 이미 미국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서 자신의 삶을 합법화하기 위한 서류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국 시민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이미 국가의 시민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이를 데리고 이 나라에 와서 아이를 낳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보다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합법화되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 형기를 치르는 동안 페트르는 아프리카인들과 자주 마주쳤습니다. 감옥에서는 주로 80%가 흑인이었습니다. 그 국제적인 곳에서요? 네. 그리고 그것은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나무에서 막 내려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로 일부 사람들과는 아이들처럼 대해야 했습니다. 즉 그들을 씻기고 이를 닦게 하고 기본적인 사용법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위생용품을 사용하도록. 왜냐하면 알지 못했고 본 적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샤워는 비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샤워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면서 일종의 문명에 들어간 것입니다. 더러운 감옥이지만요. 네, 즉 그들에게는 그것이 문명이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즉 그들은 말하길 여기 너무 좋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뭔가를 훔치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거리의 범죄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네, 즉 그들은 편하게 다가와서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인들이 감옥을 통해서라도 브라질에 가고 싶어 하지만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곳으로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실려왔고 그 시기의 흔적이 아직도 나라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떤 사람들의 착취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노예 제도입니다. 포르투갈인들은 현지 원주민 인디언 민족을 노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인디언들은 현지 주민이었고 어디로 도망가고 싸워야 할지 그들을 잡으려는 포르투갈인들이 최대한 많이 죽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디언들은 싸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유, 부족, 가족, 종교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60년대에 포르투갈인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떤 표본을 이야기하자면 주로 남성이지만 물론 여성도 있었습니다. 주로 7세부터 22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서로 싸우던 다양한 부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사실상 그들은 적이었고 그들은 노예 상인이나 노예 소유자에게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결국 결집할 수 없었습니다. 즉 아프리카에서 적이었던 사람들이 배에 타고 가다가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족 간의 군사적 충돌 동안에. 그리고 이 포로들은 포르투갈인, 스페인인, 영국인 등에게 팔렸습니다. 이 노예들은 특히 리우데자네이루 항구로 와서 팔렸습니다. 노예 소유자와 노예 상인들에게. 여기서 노예 제도는 약 3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체제가 존재합니다. 노예제, 사람, 고용. 즉 이것은 일종의 현대적 노예제입니다. 여성들에게 가장 불쾌한 일 중 하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우의 거리에는 여전히 오물이 흐르던 도랑이 남아 있습니다. 양동이에 담아 나르고 이 모든 것이 여기로 흘러들어와 도시 중심을 통해 흘렀습니다. 혹은 만으로 혹은 우리가 있는 곳에 따라 어떤 강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후에 수도와 하수도가 설치되었지만 마치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는 죄송하지만 도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오물강이 있었습니다. 이 문에는 노예들의 직업이 그려져 있으며 그 중에는 쓰레기 처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머리에 양동이를 이고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양동이에서 무언가가 그녀의 몸이나 손 등에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브라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태양이 매우 밝고 뜨겁습니다. 이 태양이 피부에 흰색, 즉 흔적을 남기는 자국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노예들은 멀리서도 눈에 띄었고 모두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종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현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들을 표범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검은 피부의 하얀 점, 피부에 남은 흔적이 노예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판매원 노예와 농장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한두 명의 노예를 가지고 있었다면 농장에서는 한 번에 500명을 노예로 부릴 수 있었습니다. 도시의 노예들이 도망치기 쉬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도망친다면 정글로 가야 했고 그곳에서 생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도시에서는 돈을 모아 자신의 자유를 사는 기회가 있었고 전국적으로 도망친 노예들을 잡는 특별한 서비스가 운영되었습니다. 일부 노예들은 단순히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노예제가 폐지된 후에도 불법적인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와 뉴스는 주인에게서 받았는데 주인은 그들에게 새로운 권리에 대해 말해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브라질 가정에는 가정부가 들어왔습니다. 현재도 주로 흑인들이 적은 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녀는 가족과 함께 브라질에 살고 있으며 그녀에게도 어색한 순간이 있었던 도우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노예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자유로운 여성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와 함께 앉아 같은 식탁에서 식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따로 식사했고 스스로 작은 음식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계속 식탁에 초대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와인이나 이것 저것을 원하세요. 니키는 여기서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어디서든 기관에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당신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가오는 당신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그들은 당신에게 시뇨라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러한 존경심, 당신을 배긴 주인으로서의 영구적인 존경심은 여기서 유지됩니다. 비밀을 아세요? 당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이 흑인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당신은 그에게 가서 간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이 저에게 이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신이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당신이 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백인 주인을 돕는 것은 그들에게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영어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 아파트에는 여전히 하인을 위한 특별한 방, 별도의 화장실과 침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아파트를 봤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에 주방이 있는데 작아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방을 만드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흥미로운가요? 왜냐하면 주인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인들은 그 주방에서 요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주방들은 설계상으로 집에서 작게 만들어졌는데 오직 직원들만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아이들에게 가지는 애정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때때로 그녀가 나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질투하지 않나요? 아니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아이들의 행복입니다. 제가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면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항상 지속적으로 사랑을 느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제가 그들에게 쓸 자원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 자원을 부모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서비스는 얼마인가요? 그녀가 우리 집에서 거의 주 40시간 일하는데 왜요? 정말로 한 달에 $500도 안 됩니다. $400. 우리가 그녀에게 더 많이 주고 있는 꽤 후하게 주는 편입니다. 더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와의 문화 차이 때문에 니키는 자주 오해를 겪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그녀에게 아이들이 있는 공간은 완벽하게 깨끗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니까요. 하지만 완벽하게란 단어는 각자 다르게 이해할 수 있죠. 브라질 사람들에게 완벽하게라는 기준은 전혀 다르고 등급이 있습니다. 멋진 예시가 있습니다. 그녀가 어느 날 공원에서 아이와 산책을 했습니다. 비가 오고 흐린 날씨였습니다. 벤치에 앉아있고 딸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물웅덩이에서 막대기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이의 건강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런 무제한의 자유와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행복하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니키의 직원은 바로 파벨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우리에게 오기 위해 약 2시간을 걸립니다. 그녀는 매일 와서 우리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동아리나 수업에 데려갑니다. 각종 기록, 상담, 의사, 번역 등에서 도움을 줍니다. 우리와 거의 1년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살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녀는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거비가 우리의 1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450달러 정도. 저는 파벨라에서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월세 500, 희열은 100달러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과금 관리비 포함 금액. 많은 파벨라 주민들이 매일 부유한 지역으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여전히 빈민가의 법칙에 따라 생활합니다. 즉, 여기에서도 사건이 발생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인간적인 것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적입니다. 네, 여기에는 내부 규칙이 작용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도둑질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여성을 때리면 거의 모든 이웃이 모여서 말하자면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여기서는 자율교육과 자율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즉, 여기서 누군가를 죽이면 그 사람을 모두 함께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경찰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더 이상 퍼지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감옥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가면 그것은 이미 매일 맥주를 마시는 근처 카페에 수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한 명 줄어드는 것입니다. 즉, 그 주인은 이미 그런 신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미 전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그들을 이 사건에 연루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찰과의 만남을 피하는 게 낫다는 걸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나쁜 전과가 있는 다른 사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아몬,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경찰은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 여기서는 여성이 가족을 관리하며 그녀가 여기서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벨라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자면 어떤 남성의 행동도 여성에 대한 행동은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사실 이것은 동성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너무나 보호받고 있어서 정상적인 사람이 이 사람들로부터 더 빨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상. 즉,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행성처럼 모든 것이 뒤집혀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마피아의 주요 수입원은 마약 거래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페트르는 이 불법 사업에 큰 거물들과 교류했습니다. 한 명의 마약왕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대규모로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마약 밀매를 톤 단위로 운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중 한 명이 잡혔고 그는 감옥에 있었으며 저는 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도 4.5년을 복역했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뇌물이 효과가 있었고 최고 법원에서 그의 혐의가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1시간 내에 감옥에서 풀려났고 사라졌습니다. 즉, 사람이 그는 말 그대로 평생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는 4년 후에 풀려났다. 이 모든 규칙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든 밀수 경로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질리아에 있으면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원래 사용하지 않았고 지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저는 아직 그 맛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과 마주친 적이 없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마약 밀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에게 마약 밀수는 오직 아프가니스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것이 사업이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며 정상적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계란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담배처럼 여깁니다. 맥주를 마시는 것과 비슷하죠. 맥주를 마시는 것과 같죠. 즉, 햅티는 이미 다른 것입니다. 한번 시도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도 정말 존재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페트르의 말로 브라질에서는 공무원들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같은 판사들, 같은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피우고 마찬가지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맡을 수 있고 동시에 같은 범죄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온 파시스트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여기저기서 마리화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서 팔리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은 50헤어리고 가장 낮은 가격은 5헤어리입니다. 테리, 알라,
네, 1달러입니다. 네, 더 부유한 지역에서 금지된 것을 사기 위해 여기로 오는 건가요? 아니요. 더 부유한 지역에도 어디서든 살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사지만 거기서는 품질이 보장됩니다. 비싼 지역에서는 고객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난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서로를 알고 누가 판매하고 거래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집에서 직접 재배하기도 하지만 물론 이것이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표도르는 마약 밀매로 체포된 유일한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빠져나왔다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여기로 옵니다. 어떤 수입을 위해서, 즉시 그리고 큰 수입을 위해서 그들은 여기서 마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보내집니다. 공항에서 경찰에 잡혀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풀려나서 여기서 삽니다. 바로 여기서. 거지처럼. 이제 베트르 자신도 그런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어디가 더 나은지 설명해주고, 처음에는 심지어 주거를 제공하여 그들이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돈을 찾고 어쩌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삶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출소할 때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날 때 사람이 석방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돈도 서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순간 그는 매우 취약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에게는 아무런 사회적 기회가 없습니다. 무료 교통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거기 슬리퍼를 신고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옷이 닳아서 찢어진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같은 옷을 계속 입고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사람은 거리로 나와서 이미 노숙자처럼 보입니다. 빈민가에 갈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이곳은 빈민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곳 빈민가로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다리 아래 강가로 거기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마칠 수도 있고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라트비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4번 맞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거리로 나가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즉 아무도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알았어? 그가 죽는 것을 본 친구들이 나중에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어.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네가 나가면 아무 정보도 없고 정보를 전혀 주지 않아. 즉 네가 정보를 찾지 않는다면, 그리고 밖에 나간 사람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내 텔레그램에 들어가게 해줘라고 말하기도 힘들어. 그래, 그런 도움을 받는 건 정말 아주 당연히 불가능해. 브라질에는 사회적 호스텔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아. 가서 등록을 하면 그들이 너를 보고 나서 언제 그 호스텔에 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즉 바로 될 수도 있고 3일 후나 2주 후가 될 수도 있어. 그동안 사람은 정말로 죽을 수도 있어. 그냥 길에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 칼로 찌를 수도 있어. 즉 그런 일도 있었어. 그냥 길을 걷다가 찔린 소년들도 있어.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이야. 특히 젊고 예쁜 여자들에게. 더 큰 문제는 소녀들이야.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부유한 소포, 비싼 소포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해. 모두가 전혀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잠긴 가방도 있어. 그녀는 그것을 열 수도 없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도 없고, 즉 이것은 귀중한 선물이니 너는 그것을 보면 안 돼. 그리고 그런 것들에 소녀가 걸려들어. 그녀에게는 여행에 대해 1,000에서 2,000 선전 달러를 약속하고 그녀의 티켓을 지불해주고 그녀는 감옥에 가게 돼. 그리고 나가는 길에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몰라. 경찰은 모든 것을 압수해. 모든 전화기, 집 열쇠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들은 잡힐 수도 있고 그들을 거기서 추적하고 기다릴 수도 있잖아. 그럴 있어. 그리고 그들은 이 대량으로 어딘가에 노예로 끌려가. 그 다음에 그럴 수도 있어. 그것은 감옥 내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이 될 수도 있어. 어느 소녀가 언제 나올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아마도 사진과 함께.
정말 끔찍해.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의 주요 과제는 떠나는 거야. 하지만 돈이 없고 출국 금지가 있을 때 정말 어려워. 루라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감옥에 있던 소년들, 그리고 이 소년들을 풀어주기 시작했어. 2달 동안 갇혔어. 즉 한 달, 2달,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단지 한 달. 2달 동안 잡아두고 풀어줬어.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여기서 떠나게 해. 그리고 네가 사람을 도와서 여기서 떠나게 할 때 그들의 시스템에서 사라져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기록되지 않으면 그들은 3년 후에 그냥 삭제해. 한편으로는 나는 그들의 법을 위반하지 않아. 이 나라에서 사람들을 도와 탈출시키면서 법을 어기고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인신매매를 한다고 비난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외에도 동시에 나는 이미 여기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인, 물론 그들이 그것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증명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들은 그냥 제시하고 감옥에 넣고 끝이야. 그리고 너는 이미 그것이 없었다고 증명해야 해. 즉 무죄 추정이었고 유죄 추정이야. 네가 그게 네가 아니었다고 증명해봐. 그리고 지켜보자. 그들은 먼저 감옥에 넣고 그 후에 왜 감옥에 넣었는지 조사해. 여자가 맞았다고 말했어. 아무도 폭행 여부나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아. 너는 감옥에 가. 그리고 나서 네가 그 여자를 때리지 않았고 그녀를 본 적도 없다고 증명해야 해. 감옥에서 페트르는 매우 위험한 범죄자들과도 알게 되었다. 여기에는 도둑질과 갈취를 전문으로 하는 중국 조직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나는 한 중국인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다고 했다. 1000명이 넘는다고? 정말로? 정상적인 사람을? 응. 그들은 차가워. 중국인들은. 냉혈한이야. 그리고 그에게는 그게 아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었어. 뭐 그런 일이니까. 추운. 그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어. 뭐 괜찮아. 그 사람은 그 일로 감옥에 갔어. 4.5년. 왜? 여기 법이 그래. 그는 결국 마피아였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뜯어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리로 내몰렸어. 그들은 당연히 도와줬어. 즉 이 중국인들은 이 감옥에서 왕처럼 살았어. 왜냐하면 외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야. 재정적인, 그리고 변호사들, 그리고 기타 등등. 어떤 사람이 중국에 의해 본국으로 추방되나요? 브라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혐의가 철회되고 그는 자유의 몸이 돼. 나는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물어봤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자신의 멋진 차를 자랑했어. 황금아이 같은 그런 거. 인터넷에서 돈을 자랑했더니 그들은 이미 그를 찾아서 납치하고 부모에게 몸값을 요구하려고 해. 그들은 먼저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보고 그에 따라 행동해. 그들은 납치하기 전에 사람을 철저히 조사해. 중국인들 앞에서 소셜미디어로 자랑할 때가 됐네. 내 인스타그램에 여행할 때마다 많은 자료를 올려. 인스타그램에서 나는 보바 카르마노프야. 팔로우하고 다른 팔로워 중에 중국 마피아가 보이면 알려줘. 알리아는 파벨라를 좋아하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을 이곳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로 활동합니다. 그리스도 상이나 설탕 빵사는 어떤 가이드라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면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알리아는 아무나 이곳으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쓰레기 투어를 하기로 생각했어요. 어느 날 관광객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더군요. 이봐요, 뭔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충격적인 것, 충격적인 것, 충격적인 것 이라고 말하면서 저를 자극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런 게 많죠. 물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더 원하세요? 때때로 예를 들어 어떤 그룹이 오면 여자들은 모두 열광하며 소리 지르고 춤추고 남자들은 주로 저기 봐, 저 사람 수류탄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죠. 저는 봤어요, 그래서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라는 의미죠. 그 사람 수류탄을 가지고 있어요. 글쎄요, 가지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자막 제작, 디마토르족, 거기에는 자동 소총을 든 사람들이 있어요. 즉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을 때 너무 편안해져서 무기를 진짜로 인식하지 않을 정도가 되죠.
산에서 내려올 때는 이미 밤이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없이 걸어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길에 자동 소총을 든 사람들을 5, 6번 더 만났어요. 심지어 그들에게 익숙해져서 그중 한 명과 서툰 영어로 몇 가지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파벨라에서 도심으로 우리는 일반 주민들처럼 이동해요. 빈민가에서 미니버스를 타고요. 이런 미니버스는 20년 전에 우리도 타고 다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파카바나 해변과 오늘 안개가 낄 정도로 거세게 파도가 치는 바다를 제외하면 특별한 것은 없어요. 페트르가 브라질 여행과 이곳에서의 삶을 이렇게 계획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는 낙관적인 힘으로 가득 차 있어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여기 없나요? 아니요. 4명의 아이들이 모두 다른 나라에 있어요. 4명. 모두 다른 나라에 있군요. 일본, 네덜란드, 아일랜드,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가 잃어버린 것은 이제 절대 되찾을 수 없어요. 사실 당신이 사업가였고 생각했다면 사업가처럼 그러면 누군가와 함께 적용해야 해요. 괜찮아요. 외국인에겐 파벨라에서 밤에 돌아오는 것이 유쾌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니 심지어 빈민가에서도 대부분 보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즐거움을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죠. 브라질에 관한 에피소드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관한 마지막 에피소드는 아니니 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구독하세요. 어디서나 저는 보바 카르마노프입니다. 안녕!